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술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가 일제히 등교 개학에 들어갑니다.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이 생활방역 체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며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 개막을 계기로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실질적 개선이 없으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관련 조사가 WHO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45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만 8개 회사가 임상시험에 나섰고 전 세계적으로 100곳 이상에서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다소 해소됐지만 올해 5월 초순 서울의 평균 기온이 19.8도로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각국의 기상관측 기관에서도 올여름 기록적 폭염 가능성을 앞다퉈 예보하고 있는데요. 날씨학개론에서 올여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날씨 전망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집단 감염 추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감염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차 감염인데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친구인 전북 익산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21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익산 시민 28살 남성 A씨. 이태원발 확진자가 다녀갔던 노래방에서 감염된 서울 도봉구 13번째 확진자에게서 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25번째 확진자인 서울구치소 교도관과 감염 경로가 일치합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 셋은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결혼식을 통한 집단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도봉구 13번째 확진자가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을 당시에는 증상도 없었고 증상 발현 이틀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은 감염원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결혼식 참석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는 지인들과 창원과 부산 일대를 여행했습니다. 친구 함께 5명이 그 인근 지역으로 렌터카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전파가 됐을 거라고. A씨는 친구인 도봉구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4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일단 자가격리됐습니다. 그러나 근육통과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익산 원광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접촉자 분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3 등교 수업을 앞두고 강남과 목동 같은 교육 1번지의 과밀 학급이 방역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을 나누려 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매일 등교하는 고3 학생들도 오후엔 원격 수업을 하는 등 학교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목동의 고등학교. 고3 등교를 앞두고 사물함을 복도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의 책상 간격을 최대한 멀리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200명에 가까운 과대학교. 게다가 일부 선택 과목은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 과밀 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뉘어 있던 선택 과목을 오후로 몰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쓴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주로 선택 교과가 많은,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교과에 배치해서 그것은 가급적 오후에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서울에서 한반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87개교에 2,968학급,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도 177개교에 달합니다. 특히 이런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는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이나 목동, 중계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해가면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반을 해서 수업하는 형식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공간을 사실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교육당국은 과밀학급에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잦은 환기와 학생 간 거리 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교실 내 방역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이번 등교 개학, 더 나아가 K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등교 개학은 생활방역 체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학교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최소화되면 당연히 학교 내 감염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 환자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게 생활방역의 목표가 아니며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한 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 국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에 대한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생활방역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더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8일부터 입대한 장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데 매주 6천여 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미리 차단하고 특히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입대한 장정들이 체온을 재고 차례로 코와 입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입영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 첫날 모두 3,8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8주간 매주 6,800여 명의 입영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폭발했던 대구, 경북 지역 입영자들에게만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검사 방식은 빠른 진단을 위해 취합 검사법을 택했습니다. 5명의 검체를 한데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섞기 전 검체를 개별 검사해서 감염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군과 방역당국이 입영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탓이 큽니다. 무증상이 많은 20대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젊은이들이 집단 생활하는 군으로도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20대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당국은 입영자 전수검사로 각 지역의 무증상 감염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오셔야만 진단이 되는 그런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군과 방역당국은 우선 8주 동안 입영자 전수검사를 시행한 뒤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등을 판단해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에선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누적 환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12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을 유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현재의 정보 공개가 유용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뜻하지 않은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얽히자 방역당국도 확진 환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동선 공개 방식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개인의 동선 공개하고 반드시 이렇게 매칭돼서 공개돼서 신분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대다수 국민은 현재 정부의 정보 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했다는 답도 60% 가까이나 됐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이 어떤 정보의 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의향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제공 의향이 있고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해소된다면 제공하겠다는 답변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개인정보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개인정보와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양보해도 되는 기본권에 대한 생각이 균형 감각을 가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한다면 의료 분야의 새로운 빅데이터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기업들도 빅데이터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대한상의 기업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일부터 양대 노총과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화에서는 코로나19로 우려되는 실직 사태와 무급휴직 등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이견이 있는 당면 현안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 수익성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92곳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495조 2,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9%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이익은 19조 4,7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2%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1조 336억 원으로 47.8% 급감하며 반토막 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업종의 당기순이익 감소율은 75.7%에 달했지만 음식료품과 의약품은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며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자는 14일의 자가격리나 별도의 검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3%에 해당하는 473명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 재양성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 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양성자 108명의 바이러스를 배양해 봤지만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양성자 접촉자 중 신규 확진자 3명이 확인됐지만 다른 감염원에 이미 노출됐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새롭게 확진됐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다른 감염원의 노출로 감염이 됐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접촉자 추적 조사를 하면서 PCR 양성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양성자 발생 시 확진 환자에 준해 관리에 오던 것도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후 관리 중인 사람과
기존 격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재양성이라는 용어 대신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여름철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 진료소에 설치하는 에어컨에 반드시 고성능 필터인 헤파 필터를 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기 역류를 방지하는 댐퍼 장치도 설치해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의료진에서 환자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침방울이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바람이 최대한 위쪽을 향하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밖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 스루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회사 근무 형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무기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구글도 봉쇄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원격 근무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잭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허용한 겁니다. 구글도 재택근무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봉쇄 조치가 풀려도 원격 근무와 온라인 행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데 모여 근무해야 한다는 기존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당수 업무는 원격 근무로 대체해도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I think that COVID brought a massive acceleration, culturally wise, much more than technology wise, to help us change our minds and realize that we can do many things that before we didn't know that they were even possible. IT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직장 문화가 갖는 소통의 이점을 들어 반론을 펴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갖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They can save on food, they can save in transportation. So this is something that it works for the environment, it works for the company, it works for people, and it also helps attract talent. 코로나19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다니며 일하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손가락으로 장난감을 돌리듯 간단히 세균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진단기구를 손으로 회전시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해 세균을 진단하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진단기구 안에 시료를 넣고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시료 안에 병원균이 농축돼 검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단기구는 전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오지 등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상관측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A&M대 이경선 박사는 코로나19로 상업용 비행기를 통한 온도와 풍속 등 기상관측 데이터 수집이 85에서 90% 중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 같은 데이터 손실이 장기적으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 예측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ree, two, one.
2차 가을 겨울쯤 되면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오게 되면 규모도 훨씬 커지고 이제 의료 수준이 걸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거다. 치료제나 백신에 기대지 말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관리해왔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맹비난한 데 이어 실질적 개선이 없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WHO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인데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조사가 WHO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견제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리고 있는 WH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They're a puppet of China. They're China-centric, to put it nicer, but they're a puppet of China. 코로나19 사태 초기 자신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렸을 때 WHO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반대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 책임론도 또다시 거론됐습니다. China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they've done. They have hurt the world very, very badly. They've hurt themselves also. 트럼프 대통령은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자신의 트윗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WHO가 코로나19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한 실책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점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30일 이내에 WHO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현재 일시 중단된 지원금을 영구 중단하고 WH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WH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코로나19가 통제된 뒤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WHO가 주도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미국 등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포괄적 조사를 견제했습니다. 中方始终本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 WHO는 유럽연합 등이 요구한 WHO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발원지와 같은 논란이 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BC 방송 등은 현지 시각 18일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투여했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을 두 번째로 투여한 후 약 2주가 지난 뒤 25 마이크로그램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인 가운데 모더나와 미 제약사 화이자 등의 8개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비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효능도 의심스럽고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약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고 생각해 매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식당업계 대표들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능을 추켜 세우다 자신도 그것을 열흘 전부터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rontline workers, many are taking it. I happen to be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Right now, yeah.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았고 증상도 없지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 매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치의가 권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요청한 것이라며 부작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White House doctor. I didn't recommend. No, I asked him, "What do you think?" He said, "Well, if you'd like it." I said, "Yeah, I'd like it."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며 코로나19 치료제로 추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작용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And the answer is we have a great deal to lose. We are exposing very vulnerable, in some cases very sick patients to a drug of totally unproven effectiveness that has many side effects.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면 위험할 정도로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여러 차례 임상시험에서도 효능이 없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흡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더 쉽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는 담배 연기는 폐세포를 자극해 인간 세포의 수용체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수용체 단백질이 많아지면 세포 침입이 더 수월해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흡연자 중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흡연을 중단하면 중증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스 완치자 항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2003년 사스에서 완치된 사람에게서 분리한 항체를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항체 혼합용법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관중 없는 프로스포츠의 경기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코네티컷주를 제외하고 미국 대부분에서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경제 활동을 허용한 것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식당과 소매점 등의 영업을 허용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So we can do two things at once. And it's up really to all of us to make sure that we open our economy, get people back to work, but do this in an absolutely safe way. 뉴욕주와 뉴저지 등은 오는 25일부터 해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무관중 프로스포츠도 허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Right, they're talking about this in terms of sports. You can have baseball without a crowd, but it can still be televised. Great. If you can have economic activity without a crowd, that's great. 이에 따라 야구와 농구, 미식 축구 등 경기가 곧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미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7월에 개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조기에 허용한 텍사스와 테네시주 등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20-30%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자 수는 실제보다 35배 이상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켄터키 대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침이 없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경제활동 재개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던 영국이 5살 이상의 모든 증상자로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프랑스에선 다시 문을 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해당 학교들을 즉각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텐콕 영국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Every day we're creating more capacity, and that means more people can be tested, and the virus has fewer places to hide. Today I can announce to the House that everyone aged 5 and over with symptoms is now eligible for a test. 영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라 전염병 대응 방식을 검사와 추적에 이은 격리 조치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 추적 업무를 담당할 인력 2만 1,000명을 새로 채용했다고 행콕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단계적인 휴교령 해제에 나선 프랑스에서는 다시 문을 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해당 학교들을 다시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니스와 마이엔 등의 도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들을 즉각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모두 7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랑케 장관은 월요일 다시 문을 연 중학교를 방문해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열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Les conditions sanitaires nous permettront ensuite d'aller plus loin dans les départements rouges et puis ensuite vers les autres classes plus âgées. Mais c'est en soi très important. On en a parlé avec le ministre Cornu. 프랑스의 유치원, 초, 중, 고교생 중에 현재까지 휴교령 해제로 다시 학교에 나가는 학생은 약 30%로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호주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에 얹혀 사는 성인 자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비교 웹사이트 파인더가 호주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가 전체 응답자 중 26%로 집계됐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가구 중 21%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지난 3월 쇼핑센터와 식당,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봉쇄된 이후 성인 자녀가 부모 집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파인더 측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업과 수입 감소로 많은 청년층이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다소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초순 서울의 평균 기온이 19.8도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한여름 폭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여름 폭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한 게 바로 재작년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실제로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한 달 이상 극한 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한 4,500명, 또 48명이 사망하는 등 최악의 피해를 겪었죠. 네. 여름 최고 기온이 41도로 평균 기온 25.4도, 폭염일수 31.4일, 열대야일수 17.7일로 다 역대 1위를 갈아치우면서 폭염 4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얼마나 더웠으면 대전 부근 경부선 철도 레일이 엿가락처럼 휘고요. 광양과 여수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아스팔트가 갈라지면서 들뜨기도 했었죠. 예. 대구의 백화점에서는 외부의 유리천장이 뜨거워져서 이를 화재로 감지한 스프링쿨러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물벼락을 맞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저도 그때 정말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서울을 이 사우디에 비유해서 서우디라는 말도 있었고 네. 또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데프리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더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기온도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그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건 뭐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네. 작년이죠. 2019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10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해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2016년에 13.6도, 2009년 13.5도였거든요. 연평균 기온이 높은 상위 10개 해 중에서 7개가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할 정도로 기온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폭염에 큰 영향을 주는 해수 온도도 2019년에 가장 높았죠. 예. 자, 그러다 보니 해외 관측기관에서도 올 여름에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참 권위가 있는 예보기관인데 미 해양대기청이죠. 예. 미 해양대기청이 올해 5월 8일에 폭염에 관한 보고서죠. 위험한 습기와 극한 열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현재 이상 징후와 과거 세계 연간 온도 차를 볼 때 2020년이 가장 기온이 높은 상위 10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미 해양대기청은 올해가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을 74.67%로 예상을 했고요. 예. 99.94%의 확률로 가장 기온이 높은 상위 5개 해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정말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반도도 이렇게 더울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올 여름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할 것이냐는 건데요. 세계가 가장 더웠던 해가 2016년이에요. 두 번째로 높았던 해가 2019년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두 해가 평년보다는 더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름이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 가장 더웠거나 두 번째로 가장 더웠던 해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치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을 했어요. 예. 지난달 3일 내놓은 2020년 폭염 전망에서 해외 여러 기관의 기후 예측 모델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폭염 발생 일수도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예상호 한양대 교수도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최근 2, 3년 동안 평년보다 굉장히 따뜻했다면서 올 여름은 상당히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죠. 예. 네. 자, 올 여름도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기상청에서요.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발령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기상청에서 올해 올여름 폭염특보 발표가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기온만 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최고 기온뿐만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를 모두 반영한 체감 온도 기준으로 바뀝니다. 예. 기상청에서는 기존에 이제 폭염특보와 최고 기온만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습도까지 포함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표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여름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 이틀 이상 이어질 때 폭염경보가 발표됩니다. 이에 이제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표 횟수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는 3.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기상청 급격히 체감 온도가 상승하거나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특보를 발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를 했죠. 기준 변화로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내륙 지역의 폭염특보 일수는 연평균 0.3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온만 고려하던 폭염특보의 기준을 습도까지 반영해서 이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공기가 실제로 건강에 더 해롭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된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게 36.8도 이게 이제 이때를 유지할 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체온이 만 여기에서 3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신체의 체온 조절 작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발이죠. 즉 땀을 흘리는 겁니다. 예. 체내열을 피부로 더 빨리 전달해서 체온을 낮추려는 건데요. 그래서 신체 그 열 손실의 75%가 땀의 증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 외부 습도가 높게 된다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더위보다 습한 더위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네. 미 해양대기청 연구원들은 기상관측소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코온도라는 지수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스코온도는 온도계 측정부를 물에 축인 헝겊으로 감싸서 측정한 온도로 찌는 듯한 느낌과 관련이 있고요.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을 발산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수입니다. 네. 인간이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습고온도 섭씨 35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습고온도가 이 지점에 이르면 땀으로 체온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6시간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죠. 현재까지 가장 뜨거운 습고온도를 보인 지역은 높은 해수면 온도와 강렬한 대륙의 열기에 가까운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습하면은 땀을 빨리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령 기준을 바꾸게 됐다.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예측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올여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가 지구 기온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다. 예. 전 뭐 여기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다만 좀 이 지구 기온이 그해 가장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 여름이 가장 무더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폭염은 장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2018년에 폭염이 찾아온 것도 장마가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비가 덜 내리면서 일사가 굉장히 강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거든요. 네. 또 북태평양 고기에 얼마나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확장해 올지, 또 북극 빙하의 해빙 정도는 어떨지, 티베트 고원의 눈 덮인 면적의 변화는 어떨지 보통 저희들이 예보를 할 때 15개에서 20개 정도 자료를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 뭐 K웨더에서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는 봅니다. 예. 다만 2018년에 폭염보다 평균 기온은 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번 여름이 2016년과 비슷한 정도, 작년보다는 약간 더 높은 무더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여름 더위가 걱정되는데 그러게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폭염특보 기준도 변경된 만큼 우리가 앞으로 수시로 체감 온도를 확인하면서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등교 개학이 생활방역 성공의 잣대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학교 방역 수칙 준수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 보듯 방심은 금물입니다. 등교 개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